오늘 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강의는 협동조합에 대한 강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북한도 요새 강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연을 하든 간에 이 그림은 제가 앞에 잠깐 보여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간단히, 그리고 앞에 보니까 우리 김수선 박사가 노동할 때도 불평등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나오실 김태동 교수님 얘기에서도 불평등이 나올 건데,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네, 이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한 사람들이 요새 많은데, 요새 학자들이 많은데, 이분 누구시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오래됐네 벌써. 2013년 아마 취임을 했는데 2013년 11월에 사도 권고를 냅니다.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도 권고를 내는데, 이 교황이 즉위를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걸 책으로 펴내요. 물론 교황 혼자 쓰는 건 아니고 가톨릭의 학자들이 모여서 교황이 가진 그 기조에 맞춰서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언제나 어떤 교황이 즉위를 하든 언제나 당대 사회에 대한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챕터 4였는데 4장이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리클 다운 경제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컵에다 물을 쭈르륵 따르면 언젠간 넘치겠죠. 그게 트리클입니다. 그럼 컵에서 물이 넘치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트리클 다운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암묵적인 경제학의 전제인데, 부자들이 먼저 부자가 되더라도, 부자들의 물그릇이 먼저 채워지더라도 계속 따르면 언젠가는 부자들의 물그릇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그릇도 같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트리클 다운 경제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익숙한 얘기인데 선성장 후분배 얘기입니다. 성장을 먼저 해야 하고 나서 분배하자. 그 얘기를 들은 지 우리가 60년이 됐어요. 성장 먼저 하고 분배하자라는 얘기를. 또는 파이를 먼저 잘라서 먹어버리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이 트리클 다운 경제학인데, 교황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트리클 다운 경제학은 작동을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1945년에서 75년 정도까지는 트리클 다운 경제학이 작동해서, 무슨 얘기냐면 경제 성장도 상당히 많이 되고 분배도 악화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분배가 오히려 개선이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1970년대 말이 지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도 떨어지면서 분배는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분배가 굉장히 악화가 되니까 트리클 다운 경제학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황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부자들의 물그릇이 커지는 속도가 물이 들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럼 영원히 안 채워지는 거예요, 부자들 물그릇이. 그럼 점점 벌어지겠죠. 가난한 사람들 물그릇이 안 채워지니까. 교황이 뭘 알고 그랬느냐? 트리클 다운 경제학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부자들이 돈을 먼저 많이 벌겠죠. 뭐 이자를 받든 지대를 받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쓰진 못하잖아요. 그럼 은행에 넣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장을 세워서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생활이 개선된다. 그러므로 분배가 개선된다는 게 트리클 다운 경제학이에요. 근데 70년대 이후가 되면 부자들이 투자를 제조업이나 고용을 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는 제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이 별로 많이 안 늘어나요. 왜 요새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아마 지난 시간에 김수선 박사한테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 노동조합이나 노동의 힘이 약해지니까 임금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는 데 투자하지 않는다. 고용을 창출하더라도 적게 창출된다. 임금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트리클 다운 경제학이 작동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분배가 굉장히 악화되는데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한,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분배는 악화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요? 예, 외환위기 96년경. 이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도 다 알아요. 왜? 느끼니까. 우리나라 $10,000 96년입니다. 1인당 GDP $10,000 96년.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DP 얼마나 되죠? 예, 평균적으로 해서 3배 정도 풍요로워진 거예요. 근데 96년, 97년경에 20대였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지금 20대들이 있죠. 96년에 20대였던 사람들하고 20대 입장에서 지금 20대하고는 어느 쪽이 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90년대 20대였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20대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100% 맞춰요. 이상하죠? 평균적으로 3배 이상 풍요로워졌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생활에 걱정이 없으면 미래에 대해서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20대가 훨씬 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는 출산을 하지 않아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연애도 하지 않아요. 해봐야 별로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문제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 불평등이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정호 선생님이 어떻게 빠지셔서 그 얘기를 못 하실 텐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빈부의 격차인데 뭐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까요?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뭐 때문에 어디서 제일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가 심해질까요? 소득일까요? 아니면 부동산일까요? 네. 부동산 가격이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럼 월급을 아무리 모아봐야 집 사는 게 불가능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그 태어난 이후로 계속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예요. 96년에 20대는 뭐가 되고 싶으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양했어요. 근데 지금 20대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라고요? 지금 20대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예, 건물주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물론 그건 아버지를 잘 만나,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되는 일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건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된 겁니다. 그 불평등을 없애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 뭐 불평등 실태인데 이건 아마 김유선 박사 때 나왔을 것 같고 없애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얘기를 들어보시면 사회적 경제가 사실은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거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소한 거다라는 얘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경제학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실제로 저는 40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굉장히 간단한 몇 개의 가정 위에 수학적으로 모든 게 전개가 돼서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 전공이 아닌 수학은 잘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하는 수학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앞으로 15분 내에 여러분들한테 경제학 원리를 마스터 시켜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장은 생겨난 지 오래됐지만 시장에서 여러분은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시장에서 사지 않은 물건이 없을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건 거의 없죠. 즉 우리의 삶은 시장이 없으면 영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치면 딱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집에 있는 것 중에 시장에서 산 물건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옷도 배를 만들고 이래서 해 입었고 먹을 거 다 농사 지어서 먹었고 아마 시장에서 산다 그러면 기껏해야 낫 정도를 동네 대장간에 가서 샀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의미가 없었죠. 그러나 일제시대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석으로 얘기하면 그게 300년, 40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당시에는 도덕 철학자들이 경제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뭐가 바뀐 건가를 보면서 시장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시장에서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백화점을 갔어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가까이 가서 보겠죠? 정말 좋은가? 만져보겠죠? 그 다음에 보시는 건 뭐죠? 가격표입니다. 시장을 관찰해 보니까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400년 전에 몰랐다가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니까 학자들이 보면서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X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Y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경제학은 옆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데 이게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시장에서 팔리는 수량입니다. 물건의 수예요. 이건 경제학자들은 이 그림 하나 갖고 X자 하나 가지고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합니다. 모든 물건이 다 되는데 예를 들어 파생상품도 되고 뭐 농산물도 되고 다 되는데 저한테 가장 익숙한 소주로 합시다. 이거 소주 시장을 그려놨어요. 소주 가격이 지금 10만 원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많이 팔릴까요? 적게 팔릴까요?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여러분은?
요거 조금밖에 안 마십니다. 아주 부자거나 알코올 중독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10만 원인데 소주를 사 먹는 사람은. 1,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낮아졌어요. 가격이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이렇게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마시고 떨어지면 많이 마신다. 이걸 이어놓은 손이 수요곡선입니다. 이해되셨죠? 보통 독학으로 경제학을 하시던 분들이 포기를 하는 데가 한 100페이지쯤 되면 포기해요. 근데 그게 경제학에서는 수요곡선의 도출까지 100페이지예요. 근데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한 게 경제학의 수요곡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는 소주공장, 공장장 또는 소주의 진로 사장이 됐어요. 회장이에요. 지금 소주를 만들면 1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많이 만들까요? 적게 만들까요? 예, 여러분은 수요 때는 너무 쉽게 맞춰요. 근데 한 번도 공장장이나 회사 사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면 팔아요. 그럼 10만 원이면 많이 만들겠죠? 10만 원일 때는 많이 생산합니다. 1,000원일 때는 1,000원에 팔아가지고는 이윤이 안 남고 또는 기술이 안 되면 1,000원에는 손해를 봐요. 그럼 조금밖에 생산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곡선을 공급곡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이걸 사용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도 공급곡선을 안 쓰는데 아직도 안 써 있습니다. 제가 쓸 줄은 몰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가격이 높으면 적게 소비하려고 할 것이고 떨어지면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것이다. 가격이 좋으면 생산자들은 많이 생산하려고 할 것이고 가격이 나쁘면 조금밖에 생산이 안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은 경제학의 반을 이해하셨습니다. 10만 원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10만 원일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요만큼이죠. 생산은 이만큼 됐죠. 그럼 시장에 이만큼은 소주가 남아돌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린 다 압니다, 경제학을. 1,000원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생산 요거밖에 안 됐죠. 야, 1,000원이면 만만하니까 마시려고 하는 사람 많아졌죠. 사람들이 소주를 사려고 줄을 서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겠죠. 그때 가격이 5,000원이고 김포에서 팔린 소주가 10만 병이면 5,000원을 균형 가격, 10만 병을 균형 수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균형이 일어났다.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혹은 경제책을 보실 때 청산 가격, 청산 수량이란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만 원일 때는 시장에 가면 소주가 괴짝지에 쌓여 있겠죠. 1,000원일 때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겠죠. 5,000원일 땐. 예. 만든 5,000원에 팔려고 만든 소주는 다 팔렸고, 야, 5,000원이면 내가 소주를 마시고 싶어라고 했던 사람 다 샀죠. 그래서 시장에는 아무것도 없죠. 소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시장이 청산됐어요. 클리어 됐어요. 그래서 청산 가격, 청산 수량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이제 경제학자하고 맞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장의 도덕 철학적 입장, 사람들의 행복에 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나 봅시다. 10만 원일 때는 공급자가 불만입니다. 팔릴 줄 알고 만들었는데 안 팔렸죠. 불행해요. 1,000원일 땐 소비자가 불행하죠. 사고 싶은데 못 사요. 5,000원일 땐. 사고 싶은 사람 다 살 수 있고 팔고 싶은 사람 다 팔았어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이 행복에 대한 설명이에요. 굉장히 웃기는 설명인데 이걸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죠? 예, 우리나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정말 위대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물어봐도 그냥 대충 이 정도 설명하고 아담 스미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손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Invisible Hand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은 국부론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무역에 관한 장, 챕터 10, 그러니까 10장의 무역의 장에 관한 에서 이게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했어요. 소주를 사 마실 때 남을 생각하는 거 아니죠? 내가 5,000원짜리 소주를 마셨을 때 내 기쁨이, 그걸 효용이라고 경제학에서는 얘기하는데 5,000원에 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물론 알코올 중독자는 무조건 사요. 공급자도 돈 벌려고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이면서, 즉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서 결국은 모두가 5,000원이 되면 모두가 만족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모두 행복해진다. 이게 공익이에요. 퍼블릭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공익이 달성된다라고
썼습니다. 물론 1장 1절부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이런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15년 전에 국부론 나오기 15년 전에 쓴 책은 1장 1절이 뭐냐면 인간은 남을 공감하는 존재이다로 시작합니다. 이기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거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이거만 똑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이게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국부론은 1776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1776년에 유럽은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받았다는 걸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178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789? 네,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기억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1789 프랑스 대혁명. 즉 대혁명 바로 직전의 시기예요. 이 대혁명 바로 직전의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그랬죠? 절대 왕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는 헨리 8세, 루이 16세 어쩌고 13, 14, 15, 16 이런 때가 절대 왕정이에요. 절대 왕정이 붙어있는 말은 우리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왕권 신수설,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면 왕 마음대로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18세기가 되면은 부르주아들, 즉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시장을 이용해서. 그런데 왕은 지멋대로 하잖아요. 전쟁을 툭하면 일으킵니다. 당시 드라마 보면 툭하면 전쟁하죠. 그리고 막 남의 재산을 막 뺏어요. 저 왕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왔어요. 아담 스미스 이 책이 나왔어요. 이 그림만 만족되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죠. 이 그림에는 왕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없는 게 더 나은 세상이에요. 이 그림은. 즉 경제학은 18세기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당시에 귀족이라든가 왕, 우리로 치면 양반 이런 애들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얘기가 너무 퍼져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뭔가 세상이 잘 안 돌아갈 때는 야, 시장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그리고 가격만 잘 움직이면 해결될 텐데 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사고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우리 포함해서, 우리 애들 포함해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전 인류가 70억 명의 인류가 모두 닥쳐있는 문제고, 이건 아주 평등해요.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예? 먹을 거는 지금 풍족해서 남아도는 데도 있고 굶는 데도 있죠. 뭐요? 기후온난화. 지금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섭씨 2도가 평균, 섭씨 2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원래 2050년경에 멸망할 거라고 예측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만, 석유회사 돈 받은 사람들은 2050년이면 여기 대부분은 없죠. 저도 사실 공부하다가 열심히 협동의 경제학이 책인데 4부가 생태경제학이었어요. 생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였는데 생각해보니까 2050년이면 저는 확실히 주가 없어져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제 딸을 불렀어요. 야, 이건 네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해결해라. 제가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우리 딸이 뭐 2050년 아빠 나도 60살 넘어. 그래서 네 애는 그랬더니 나 결혼 안 할 건데. 기후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은 뭐예요? 기후온난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건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이죠. 석탄, 석유 이런 걸 쓰기 때문이죠. 그거 해결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 되죠. 그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사고한다고요? 이산화탄소가 문제야?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시장이 있으면 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에요.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건 뭐예요? 지구상에서. 예, 식물입니다. 그 식물이 많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낮 동안에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여서 질소를 만들어서 식물이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먹고 동물도 먹고 우리도 먹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지구에 있는 식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톤의 이산화탄소는 소화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딱 1000톤까지만 배출되면 되는 거죠. 지금 1000톤이 훨씬 이상 지금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지구에 100개의 나라가 있으면 각 나라가
10톤씩 생산하면 되겠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됩니다. 그 이하로만 배출하면 지구는 안전해집니다. 그럼 10톤씩 이걸 배출권이라고 불러요. 배출의 권리. 이걸 10톤씩 나라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10톤 이하로 배출하라고 얘기를 합의를 하는 거죠. 그게 파리 협약이에요. 그런 게. 학자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2040년으로 땡겨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40년이면 여러분 나이는 어떻게 되죠?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가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10톤 이상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국은 인구도 줄고 열심히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 5위 안에 들어가요. 하여튼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5톤만 쓰면 돼요. 그 5톤이 남았죠, 우리가. 그럼 그 5톤을 중국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자체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한테 배정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원한다면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산화탄소 수요가 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할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남은 권리를 파는 게 더 큰 이익이 됩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1000톤이 지켜지게 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사고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나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제학엔 두 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걸 생략하는데, 하나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5,000원을 금방 찾아낸다. 금방 못 찾습니다. 그러나 금방 찾아낸다는 가정.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가정인데,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가정입니다. 인간은 과연 이기적일까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상당히 많이 안 드셨어요? 내리세요. 질문 바꾸겠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지만 남들은 이기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인간이 정말 이기적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지으세요. 옆에 있는 분이 그냥 짝지으시면 됩니다. 옆에 없으면 길 건너보거나 뒤를 보시면 있습니다. 다 짝지으셨어요? 한 분은 A고 한 분은 B입니다. 그냥 정하세요. 다 정하셨죠? A 손 들어보세요. 네, 예, 대부분 하셨네요. 자, 지금부터 게임입니다. 하늘에서 10,000원이 A한테 떨어졌습니다. A가 주웠어요. B도 그걸 봤어요. 횡재했다는 걸 압니다. 자, 이제 A 역할은 뭐냐면 0에서 10,000까지 어떤 숫자든 어떤 액수든 B한테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뭐 2,000원도 좋고 3,000원 좋고 안 준다고 해도 좋고 10,000원 다 준다고 해도 좋습니다. B의 역할은 뭐냐면 그게 마음에 들면 yes, 마음에 안 들면 no입니다. yes 하면 A가 제안한 대로 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3,000원 근데 B가 yes 그러면 A는 7,000원, B는 3,000원 갖는 거예요. 그러나 B가 no를 해버리면 싫어 그러면은 0가 됩니다. 10,000원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함정이 어딘지 아셨겠죠? 네,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게임은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겁니다. 1982년도에 고안이 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과 대학원, 경영학과 대학원, 뭐 하버드든 MIT 이런 데서 했습니다. 그러다 학부생들도 하고 일반 시민들도 하고 지금은 어떤 방식까지 하냐면 왜 문명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있죠. 가령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런 동네의 주민들한테도 이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비교를 하는 거죠. 왜 이 게임을 자꾸 하냐면 지금도 해요. 여러분이 젊은 분들 같으면 벌써 찾아봤어요. 최후 통첩 게임을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텐데 지금도 몇만 개의 논문이 나왔고 아직도 나오고 있고 아직도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실험을 다 합치면 그거 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정확하게 뭐 10,000원, 10만 원 주고 이 게임을 했습니다. 왜 이 게임이 이렇게 아직도 각광을 받고 있냐면 이게 경제학의 기본 가정. 인간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가정. 여러분이 다 대부분 손 드신 그 가정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A와 B가 정말로 이기적이라면 답은 뭘까요?
A와 B가 정말 이기적이라면, 호모 에코노믹,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면 답은 얼마일까요? 네? 0 그럼 B가 노해버릴 거 아니에요. 답은 이론입니다. A가 이론을 제시했을 때 B는 yes와 no죠. yes 하면 이론, no 하면 제로죠. 어느 쪽이 물질적 이익이 더 커요? 이론이 크죠? 진짜 물질적 이익만 따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B가 yes 할 거라는 걸 A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제시하고 yes 하게 하고 자기는 9,999원, 자기 최대의 물적 이익을 추구한 거죠. 자, 아까 100만 명 이상이 이 게임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론이라는 답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B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인간은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얼마가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노에서 제로 된 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로 됐어요? 네. 누가 A세요?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누가 A세요? 예, 보통은 이 경우는 부부라면 다 준다고 합니다. 친구인데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예요. 1,000원 이하인데 예스 했다. 1,000원 이하인데 예스 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2,000원에서 1,000원. 2,000원이라고 합시다. 2,000원인데 예스 했다. 없죠? 3,000원에 예스 했다. 나옵니다. 누가 A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체에서 가장 이기적인 커플입니다. 이론에 가까울수록 이기적인 거예요. 4,000원인데 예스 했다. 예, 좀 나오겠죠. 5,000원? 거의 전부겠죠. 5,000원 이상. 그 옆에 분하고요? 두 분은 여기서 만나셨어요? 누가 A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아주 정확히 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거는 3번 했어요.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그리고 KBS에서 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 10년 됐는데 사회적 자본, 좀 이따 사회적 자본 나옵니다.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인기인도 있고 대학생들 섞여서 이 게임을 했어요. 돈 실제로 안 주고 그냥 간략히 했는데 그때 5,000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건 TV 효과입니다. 카메라가 비치고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하나, 어느 나라를 하나 4,000원에서 5,000원 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의 기득권을 조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A가 주순 거니까. 그리고 2,500원 이하가 되면 많은 경우에 노를 해버립니다. 2,000원이면 상당한 돈이 되는데도 노를 해서 제로를 만들어버려요. 너 죽고 나 죽자죠. 2,000원 제한하면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나는 2,000원 잃는 거지만 너는 8,000원 잃는 거잖아. 그래서 노를 해버립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또는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 정치학자, 생물학자 지금 다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남을 생각한다. 맞죠? 우리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언제나 고려를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경제학자들만 안 해요. 두 번째, 인간은 불공정한 행위일 때는 라고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남을 응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을 한다는 거죠. 2,500원 이하를 제시해서 노가 된 팀에 물어봤어요. 수없이 많은 팀이죠. 노 한 사람한테 B한테 왜 노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의 대답의 공통점은 영어로 얘기하면 It's not fair였습니다.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방구를 하든 술래잡기를 하든 규칙을 정할 때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평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요새 애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좀 살았는데 영국 애들은 입에 달고 살아요. It's not fair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즉 사람은 물론 사람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과의 관계가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큼 공정하기도 바래요.
300년 전에 경제학이 생기고 지금이 가장 심해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시장이 작동이 잘 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제일 강하게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 96년 이은 우리나라에도 뿌리 박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걸 공부한 지가 책을 쓴 게 2015년이니까 그 전에 한 5, 6년 공부했고 이제 거의 10년 공부를 했는데 책 쓰기 바로 직전에 이게 생각났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상호성입니다. 이걸 상호성이라고 부르는데 루시프라스티란 말은 사회적 경제나 종교 이런 데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호혜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호혜성은 뭐냐면 플러스 상호성이에요. 상호성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잘하고 그러나 나한테 냉담하게 대하거나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나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호성이에요. 자, 이 얘기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협동이나 좋은 일을 원한다면 네가 먼저 협동해라. 그러면 상대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죠. 상호성입니다. 경작은 아니에요. 상대와 상관없이 너의 물질적 이익이 일어나는 대로 행하라예요. 그건 아니죠. 7장 15절이 일어나면 여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절이 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예요. 뭘까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라라고 하는 혁명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상호성은 뭐예요? 상대가 너의 왼뺨을 때리면 너도 상대의 왼뺨을 때려라죠. 이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건 호혜성만 남는 사회인데 그러나 학자들은 왼뺨을 때리는 게 상대의 왼뺨을 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 김포 씨가 시장님도 잘하고 이런 강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호혜적 인간이 됐어요. 남을 도울 줄 아는 인간이 됐어요. 다 착해요. 언제나 남을 도우려고 노력해요. 남을 도우려고만 한다면 이기적이지 않다면 이타적이라면 모든 사회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럼 굉장히 평등해질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그래 막 기부를 해요. 그럼 결국은 똑같아지겠죠. 서로 기부하다 보면 기부 경쟁을 해보세요. 똑같은 상태가 돼야 더 이상 기부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줄 게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거기 김포 옆에 어디죠?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에서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김포에 둥지를 튼 연예인들이 꽤 있죠. 최근에는 동상이몽, 윤상현 부부도 김포. 걔들은 진짜로 잘 살대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윤상현은 아니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김포 사람들은 무조건 남을 돕죠. 근데 얘는 이기적이니까 남을 안 돕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이 사람 집에는 돈이 쌓여요. 왜? 도움을 받아도 도움 안 주는 게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그럼 생물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종족이 늘어난다.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걸 모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렇게 행동해도 비난도 안 받고 갑자기 이기적인 인간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호혜성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상호성인데 마이너스 상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에 김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이타적 인간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인간, 돕기만 하는 인간하고 상호적 인간이 같이 섞여 있다고 합시다.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죠. 이타적 인간이 도울 거고 상호적 인간은 돕겠죠. 그런데 이기적 인간이 나타나요? 이타적 인간은 무조건 돕겠죠. 그러나 상호적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요? 가서 이기적 인간을 응징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인간이 늘어나는 걸 막아요. 즉 마이너스 상호성이 협동을 유지하는 데는 더 중요하다.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소불용 무시여인. 여기서 반은 읽으실 수 있고 반은 못. 저 정말 놀랐어요. 요새 젊은 사람은 한자 못 읽대. 아주 쉬운 한자도. 기소불용.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마라. 이건 음의 상호성입니다.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남한테 하지 마라. 그럼 남들도 너한테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건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500년 앞서요. 라고 제가 전 스님들한테도 강의를 하는데 얘기를 했더니 주지가 되실 스님들 한 100명한테 강의를 했더니 스님들이 불교에도 나온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찾아보라고.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즉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류의 윤리, 도덕 학문이었어요. 규범, 모럴이었어요. 그걸 경제학이 이기적이어도 시장만 잘 작동하면 사회는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바꿔놓은 겁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메커니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생산력을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덕목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동물인데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지고 불평등이 늘어나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더 나쁜 거는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져요.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사회적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생략했다. 사회적 딜레마 이런 겁니다. 유명한 사회적 딜레마가 많은데 하나만 소개를 드리도록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시장, 완전히 시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규제 완화 이런 거예요. 민영화 이런 게 시장의 원리를 다 도입하자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하고요. 그럼 가격이 다 조정해 주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사회적 딜레마는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가 다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지금 서울이나 김포나 밤이 되면 훤하죠. 사실은 너무 훤해요, 우리나라. 그런데 시골로 들어가면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특히 달이 안 뜬 날은 정말로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논두렁에서 실족을 해서 넘어져요. 논으로 떨어져요. 어르신들한테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노인 사망 첫 번째 직접적 원인 첫 번째는 낙상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로등을 달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10가구가 살아요. 가로등 값은 10,000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1,000원씩. 역시 공무원답게 n분의 1.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근데 재수없게도 그 마을에 경제학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남을 생각하자는 경제학자들인데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가구가 똑같이 가로등을 똑같은 정도로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어떤 가구는 많이 필요로 하고 어떤 가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밤마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르신 부부는 가로등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밤눈이 굉장히 밝은 젊은 신혼부부는 밤에 잘 다니지도 않고 눈도 좋아요. 얘들은 필요 없어요. 그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레셔널하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10가구 정도면 대충 다 압니다만 설문지를 돌렸어요. 나는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없다. 거기다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그거에 따라서 점수 합산해갖고 다시 그 사람 점수를 집어내면 얼마를 내야 될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문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예, 그래서 가로등을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공공재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국가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두 번째 유명한 사회적 딜레마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The Tragedy of the Commons라고 하는 하딘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사이언스에 있어서 지금도 인용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논문인데 영국에 가면 커먼스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커먼스, 웨일스 커먼스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대부분 공원이에요. 근데 옛날엔 그게 뭐였냐면 공동 목초지였습니다. 그 커먼스 안에 또는 부근에 사는 농민들이 자기 양을 거기다가 공동으로 키운 거예요. 이 농민들이 이기적이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 양을 되도록이면 많이 늘리겠죠. 그리고 오래 풀어놓겠죠. 그럼 목초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딘이 두 가지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담을 치면 된다. 요새 말로 하면 사유화, 프라이빗타이제이션 또는 민영화입니다. 담을 쳐서 각자에게 목초지를 나눠주면 지 목초지 지가 관리하겠죠. 너무 많은 양을 키우지 않겠죠. 두 번째는 국가가 규제하면 된다. 국가가 철저히 규제를 하면 됩니다. 한 농가당 2마리 이상 안 돼, 3시간 이상 못 풀어놔, 그리고 철저히 감시하면 목초지는 살아남습니다. 생물학자지만 사실은 2개의 답을 제시한 거예요. 시장에 맡겨라. 사유화를 시킨 다음에 시장에 맡겨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가 철저히 규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경제학에 있는 2가지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딘의 논문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68년에 대학원생이니까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그 대학원생 이름은 엘리노어 오스트롬입니다. 2009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근데 엘리노어 오스트롬 그러면 여성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오스트롬은 남편 성이고, 우리나라가 하나는 나아요,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는 성을 바꾸진 않잖아요, 결혼한다고. 근데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때 두 가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첫째는 여성이에요. 제1회 노벨 화학상 누가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는 화학자 이름 몇 명 없어요? 빨리 대세요. 아인슈타인이요? 예, 퀴리 부인 맞습니다. 화학상은 1회를 여성이 받았어요. 퀴리 부인은 나중에 또 한 번 물리학상을 또 한 번 받습니다. 화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받은 사람 없어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퀴리 부인 최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은 2009년까지 단 한 명의 여성도 노벨 경제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모두 다 있어요, 여성 수상자가.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은 처음으로 받습니다. 경제학은 마초 학문이에요. 또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경제학은 여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경제학과 7, 8학번인데 우리는 1학년 때 계열로 뽑았어요. 사회계열. 그래서 나중에 2학년 올라갈 때 법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나뉘어져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사회계열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78년에. 그때는 법대, 경영대도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갔을 때 저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고 79년에 최초의 그때 경제학과의 은근한 자랑이 뭐였냐면 개교일에 한 명의 여학생도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학과에. 의대는 있었어요. 법대 있었고 다 있었어요. 전자공학과 다 있었는데 경제학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79년에 최초의 여학생이 들어옵니다. 지금 어떨까요? 제가 3년 전에 서울대학교에 세미나에 갔다가 물어봤어요. 경제학과 교수한테 여학생 비율을.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 여학생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40%입니다. 원래 공부는 여성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조금 지나면 역전됩니다. 확실하게 역전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받은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처음으로. 두 번째는 오스트롬이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행정학과예요. 또는 정치학과예요. 원래 경제학과 사람들은 자기 주위의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를 학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걸 연구했길래 바로 이걸 연구한 겁니다. 공유주의 비익을 연구한 겁니다. 천재의 첫 번째 조건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뻔한 얘기, 상식과 같은 얘기를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거기까지는 많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들도 옛날엔 나 천재였죠, 한때는.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스트롬이 한 건 뭐냐면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시장으로 다 일어나 했다고 하지만 옛날에 시장이 없었잖아요. 공유자원이라는 건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옛날에 더 많았겠죠. 옛날에 물을 마셔도 공동 우물,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도 마을에 있는 숲을 공동으로 이용했죠. 만약 정말 하딘 얘기대로라면 마을 숲은 금방 헐벗어졌겠죠. 그럼 다 얼어 죽어야 되죠. 심지어 농사를 짓는데 강물을 공동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럼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마을이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오스트롬은 그 다음에 500개의 사례를 연구를 합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잘 관리된 이런 공동의 자원을 잘 관리한 사례들을 연구를 합니다. 일본도 있어요. 그 500개 사례 중에. 한국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스트롬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이. 지금은 꽤 많아요. 오스트롬 제자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음에. 그 500개 사례를 전부 연구한 다음에 그 공통점을 체질합니다. 그게 오스트롬의 8원칙이라는 거고, 그게 1992년에 가버닝 더 커먼스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번역이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았으니까 좀 팔릴 것 같으니까. 600페이지입니다. 별 재미없습니다. 1, 2장은 문제의 소재를 수학적으로 설명했고 대부분의 내용은 그 500개 사례가 나와요. 그리고 500개의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이게 오스트롬의 8원칙인데 첫째는 경계를 정합니다. 우리 마을 숲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마을 주민들. 두 번째는 공유자원이 잘 관리되려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의한, 모여서 만든 규칙이 있다. 세 번째는
그 규칙은 개정할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개정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규칙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즉 규칙을 어겨서 이른바 무임승차를 한 사람들한테는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초범은 약하게, 중범은 강하게, 삼범은 더 강하게. 요새도 재판이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런 응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분쟁 처리 절차가 있다. 보통 그때는 그 동네의 제일 큰 어르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겠죠. 실제로 재판부가, 사법부가 있었던 건 아닐 거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위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규칙이 하위 규칙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을숲은 마을마다 관리했겠죠. 근데 숲 관리에는 국가의 산림법이라는 게 있죠. 산림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될 때는 마을에 있는 규칙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흔히 식민지 시대에 이게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의 그런 마을 규칙들은 미신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에 나무를 자르면 그 집 아이가 역병에, 전염병에 걸린다. 이런 게 규칙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합의된 거죠. 써있다기보다는. 완전 미신이죠. 그러나 사실은 나무가 빨리 클 때는 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위에 식민지 총독부에서 일제시대라고 합시다. 와서 보니까 진짜 이거 미신투성이잖아요. 곳곳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과학적인 산림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키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법이 뭔지도 모르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나무를 잘라요. 자기들 규칙에 따라. 그럼 순사가 와서 잡아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몰래 잘라요. 원래는 딴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를 만큼만 잘랐는데, 이제 위에서 강요를 하니까 이제는 나무를 자르는 게 항일운동이에요. 순식간에 벌거숭이가 됩니다. 즉 상위의 규칙을 만들 때는 하위 규칙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미신이면 미신을 바꿔야 돼요. 8월에 안 자르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죠. 즉 하위 규칙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스트롬이 2009년에 노벨 경제상을 받았을 때 제목이 뭐였냐면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예요. 하딘이 시장으로 해결하는 법, 국가로 해결하는 법을 제시했는데 그걸 넘어선 해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지방 자치예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 마을의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었고, 모여서 그 문제를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을 어긴 자를 처벌하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국가가 굉장히 세졌으니까 국가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치면 문제가 잘 안 된다는 거고, 그건 현재에도 적용된다는 게 오스트롬의 폴리센츄릭 어프로치. 그러니까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그 다음에 폴리센츄릭 어프로치란 말이 나오는데 다중심적 접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심이 여러 개인데 하위 마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위에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국제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존중해줘서 그게 같이 작동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개인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기를 줄이는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을에서 생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에너지 낭비적이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촉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나가서 한꺼번에 작동을 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공유제 비극은 지금도 작동합니다. 기후온난화, 그러니까 공유제 비극은 특히 관여된 사람이 크면 클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져요. 기후온난화는 70억이 관련돼 있죠. 그걸 다 감시할 수 없잖아요. 처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전부 무임승차자가 돼요. 딴 사람들이 아껴도 나는 막 써도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중심이 있고 중심이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 업무도 마찬가지. 이건 원래 80년대 미국의 논쟁이었는데 지금은 오스트롬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도 한때는 광역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요. 메갈로 시티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그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움직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마을 단위 해결 중에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마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국가도 해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관원상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 옛날을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옛날에 마을에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에 모든 게 다 있었죠. 관도 있었고 누가 와서 곡을 하고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이 해결하죠. 시장이 해결을 해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혼인? 이것도 다 마을에서 다 해결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돈 엄청 들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옆에 어르신이 아파요. 보통 몰라요. 아파트에 살면. 편찮으신 거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죠? 이기적이면 모르는 척 할 거고, 조금 생각 있는 사람 구청이나 연락하겠죠. 옛날에 마을에 누가 아프면 해결했어요. 마을에서 해결 못하는 일은 병원으로 갔을지 몰라도, 즉 스스로 자치라고 하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들이 없어진 겁니다. 시장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때문에 사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게, 그게 살려내지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국가가 아무리 만능이라도 못하고 국제규범 만들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는 즉 위로부터 밑에서부터 쌓여 나가야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게 공유주의 비극의 핵심입니다. 모든 아주 사회적 딜레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일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보통 어떤 팀을 이뤄서 작업 그룹 속에서 일하죠. 집단 속에서 같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일을? 가장 짜증날 때 언제예요? 같이 무슨 일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제일 짜증날 때 언제죠? 예, 남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할 때죠. 그럼 어떻게 행동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둘 중에 하나죠. 나도 안 하거나, 그럼 망해요. 거기는 내가 그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이의적으로 행동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학자는 자꾸 거기다 시장을 도입하면 된다 그러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시장을 도입하면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을 도입합니다. 게임 이론을 도입합니다. 수학 그러니까 벌써 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4개밖에 안 나요. 1, 2, 3, 4밖에 안 나와요. 게임 이론은 뭐냐면, 게임 이론은 연립방정식의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이론이 개발된 거는 2차 대전 때예요. 얼마 안 된 거죠. 학문으로 치면. 연립방정식은 n개의 미지수, 풀어야 될 게 n개가 있고 방정식이 n개 있으면 동시에 다 풀립니다. 우리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배웁니다. 생각나세요? 개의 머릿수와 닭의 머릿수를 합쳐서 몇 개, 다리수를 합치니까 몇 개, 식이 2개가 나오고 개와 닭의 마리수라고 하는 2개의 미지수가 나오니까 문제 풀리지 한꺼번에. 그러나 게임 이론은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상대 행동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게 게임의 답이에요. 한꺼번에 언제나 균형점이 있고 상대는 하나의 행동을 하고 나도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행동에 따라 내 답도 달라지는 게 게임 이론입니다. 왜 군사 이론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게임 이론을 도입했을 때 사회적 딜레마에 해당하는 게임은 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3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주 복잡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3개는 다 유명한 게임들이에요. 첫째는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들어보긴 하셨죠? 죄수의 딜레마란 말 들어보셨어요? 때로는 드라마에도 죄수의 딜레마가 응용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명의 죄수가 잡혀왔어요. 공범이에요. 합쳐서 10년짜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각각 5년씩 10년짜리 범죄를 저질렀는데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하면 이 사람들은 1년씩만 형을 살고 나갈 수 있어요. 죄수들도 압니다. 물증을 끝까지 안 내놓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1년만 살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검사가 고민을 하다가 죄수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이렇게 꼬십니다. 플리 바게닝이라는 건데, 네가 물증을 내놓으면 네 죄를 쟤한테 뒤집어 씌우겠다. 너는 무죄, 쟤는 10년. 그럼 죄수는 딜레마에 빠지겠죠. 물증을 내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답은 뭘까요? 게임 이론은 상대 행동에 따라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상대는 2가지 행동을 할 수 있죠. 내놓거나 안 내놓거나. 각각 어떻게 행동하는 게 유리한가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물증을 내놓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유리해요? 내놓으면 둘 다 내놓고 5년이죠. 그러나 안 내놓으면 뒤집어 써서 10년이죠. 그러니까 내놓는 게 유리하죠. 그죠? 자, 2번째, 상대가 물증을 안 내놓을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유리해요? 안 내놓으면 1년, 내놓으면. 상대는 안 내놓고 난 내놓으면. 나는 무죄입니다. 석방이에요. 상대가 10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안 내놓을 때도 내놓는 게 유리하죠.
그럼 답은 뭐예요? 내놓으면 내놓고 안 내놓으면 내놓고, 즉 무조건 내놓는다가 답입니다.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도 내놓고 나도 내놓고 5년을 살고 나갑니다. 분명히 나는 1년만 살고 나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대와 나 동시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그러나 이 게임의 구조에 들어가면 나한테도 나쁘고 사회적으로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회적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걸 수학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고 이게 상대방이에요. 협동 배반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도울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얻는 이익이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뒤에 있는 숫자가 상대가 얻는 이익이에요. 내가 얻는 숫자의 크기가 n자 형태로 되면 다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상대가 협동할 거예요. 협동하면서 배반하면서 하니까 배반하죠. 상대가 배반할 때 협동하면 1, 배반하면 2니까 배반합니다. 나는 무조건 배반, 상대도 무조건 배반.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내시 균형이라는 건데,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개인적으로도 이게 낫죠. 이게 2, 3. 사회적으로도 이건 6, 이건 4니까 사회적으로도 이게 낫죠. 알면서도 우리는 더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기적인 한 죄수의 딜레마에 걸리면 굉장히 나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재미는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와서 혹세무민한다. 근데 우리 주위엔 죄수의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죄수의 딜레마는 여러분이 다 겪었습니다. 지금 나이로 보면. 또는 지금 겪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과 관계된 죄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최근에 드라마로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보여준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교육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남들이 다 사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시켜요, 안 시켜요? 예, 이건 방어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10만 등 떨어질까 봐. 자, 이 질문 중요합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사교육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 애 시켜요, 안 시켜요? 헉! 더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우리 애만 1등 하려고? 그럼 뭐예요? 남들이 사교육을 시켜도 시키고 안 시켜도 시키는 거죠. 무조건 시킨다죠? 50만 명의 학부모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시킵니다. 등수는 안 올라가고 애 괴롭히고 돈만 썼죠. 지금 사교육비 부담도 상당합니다. 현실은 더 나쁩니다. 현실은 더 나빠요. 자, 죄수의 딜레마에 걸린 거예요, 전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현실은 더 나빠요. 좋은 사교육이 있다고 굳게 믿고 사교육 경쟁을 하죠. 스카이캐슬처럼. 사교육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어떤 애가 유리해요? 부잣집 애가 유리합니다. 내가 우리 애를 열심히 교육시키고 사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럴수록 부자는 더 유리해집니다. 우리 애 망치려고 우리가 하는 건데 죄수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는 붕괴합니다. 제가 경제학과에 처음 갔을 때 우리 과가 경상도과가 있어요. 79년이니까 유신 말기였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경상도 애들이 경상남북 다 합쳐서 20%가 안 됐어요. 서울이 인구도 많고 압도적으로 40% 넘었어요. 그런데 79년이니까 우리 경상도 애들은 사투리 안 고칩니다. 서울 와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에 지방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0년 전 서울대 통계로 66% 서울대 신입생의 66%가 강남 출신 아니면 특목고 출신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교육에 의해서 부가 세습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학력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에 의해서 세습이 되고 동시에 교육에 의해서 세습이 되고 둘 다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안 할 수도 없는데 하면 할수록 보통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임이에요. 이거 안 고치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아이들 희망이 없어요. 자, 오늘 고치겠습니다. 오늘 고칩니다. 방향은 찾습니다. 두 번째는 치킨 게임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딘이라고 아세요? 이상해요. 아이돌들은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근데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60년대 아이돌은 아직도 알아요, 사람들이. 제임스 딘이 인기 있는 이유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키가 작아요. 70 정도밖에 안 돼요. 딱 3편의 영화밖에 안 찍었습니다. 자이언트, 에덴 동쪽,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에 보면 그 상대방 배우가 누구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여자 배우고 에이즈로 죽었는데 키가 90이 넘어요. 근데 둘이 싸울 때 보면 가슴팍에도 안 가요, 제임스 딘이.
왜소한 데다가. 그런데 인기는 아직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를 보면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임스 딘과 동네 건달이, 제임스 딘도 건달이에요. 세 편 모두 건달이에요. 절벽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두 차가. 이게 치킨 게임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세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완전 미친놈들이죠. 실제로 당시 치킨 게임은 미국의 사회 문제였어요. 마주 달렸어요. 실제로는. 트는 놈이 지는 거예요. 미친놈이 이기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예, 치킨 게임은 미친놈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킨 게임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굽히는 거예요. 근데 왜 60년대 미국 젊은 애들은, 남자애들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미친 짓을. 거기에는 짝짓기 게임이었던 거죠. 여성한테 잘 빌려고. 근데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여성들이에요. 왜 미친놈을 좋아할까요? 지금은 미국 애들이 치킨 게임 안 해요. 그게 70년대 넘어가면서 없어져요. 그 없어진 이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써도 안 없어졌는데, 강하게 처벌해도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핸들을 돌리는 애들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훨씬 좋은 애지, 미친놈이야.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치킨 게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얻는 이익이 이렇게 그릇을 뒤집어놓은 것처럼 되면 치킨 게임이 됩니다. 상대가 협동하면 나는 배반하는 게 유리합니다. 상대가 핸들을 틀 것 같으면 난 직진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나 상대가 배반할 거다, 직진할 거다 그러면 나는 협동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파국을 안 맞아요. 둘 다 미친놈이면 꽝 부딪히고 치킨 게임 미친놈이 이기는 게임이고, 둘 다 미친놈이 되면 파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협동이라는 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거가 가면 진짜 파국인데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사교육으로 합시다. 사교육에서 협동은 안 시키는 거야. 모두 안 시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돈 안 들죠? 애 안 괴롭히죠? 그리고 아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겠죠. 사실 60만 명 순위 결정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만, 어쨌든 그 제도 하에서 그래도 좀 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아버지 재산이 경쟁하는 거죠. 대학에 승리하는 세 가지 조건은 할아버지 재산,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죠. 예, 이건 크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사교육을 안 하고 나만 사교육을 하면 나는 굉장히 큰 점수를 얻어요. 상대는 낮은 점수. 둘 다 안 하면 요거보다 내가 얻는 거는 나만 사교육 볼 때보다는 낮아요. 그러나 둘 다 배반하면 상당히 낮은 점수. 근데 나만 사교육을 안 시키면 우리의 등수는 굉장히 나쁠 거다. 그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그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구조예요. 치킨 게임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얻는 이익이.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딜레마는 사슴사냥 게임입니다. 이건 루소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인간이 가장 오랜 기간은 인간은 수렵 채취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고인돌도 나오고 구석기 시대 유물 나오죠. 굉장히 한반도에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농업이 시작된 건 언제일까요? 보통 농업이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나면 고대 국가가 생겨납니다. 우리 역사가 어떻다고요? 맨날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만년 이전에 어느 순간에 그 근접해서 농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구석기 시대까지 그 오랜 세월은 한반도에서도 수렵 채취 시대라는 거죠. 수렵 채취라는 건 동물을 잡고 과일을 따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세월은 수렵 채취입니다. 두 가지 동물을 잡을 수 있어요. 사슴과 토끼. 그래서 사슴사냥 게임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건 뭐냐면 토끼는 혼자서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슴은 협동해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을 잡아서 반으로 나누는 게 토끼 한 마리보다 고기의 양도 많고 맛도 좋습니다. 사슴을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망을 봐야 돼요. 그런데 내 앞으로 토끼가 쪼르륵 지나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이에요. 상대가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나도 자리를 지켜서 사슴을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나 상대가 토끼를 잡으러 갈 거라고 예상한다면 나도 토끼를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 3, 2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대가 협동하면 나는 협동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협동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상대가 배반하면 나도 배반하는 게 낫습니다. 즉 이제는 나한테도 유리하고 사회적으로도 유리한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건 상대가 협동할 거라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상대도 내가 협동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나한테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해법은 확실합니다. 모든 게임을, 사회적 딜레마 게임을 사슴사냥 게임 형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상호 신뢰가 생겨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남북관계에 다 나타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사슴사냥 게임이 뭘까요? 이게 햇볕 정책입니다. 4.4가 아니라 이걸 계속 개성공단을 늘려가서 100백으로 만들어버리면 북한이 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제는 미사일 쏘면 100이 없어지면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이게 햇볕 정책입니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게 상호성의 원리, 이게 이명박 시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슴사냥 게임으로 만드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슴사냥 게임으로 만든 다음에 협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협동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인간이 오랫동안 익힌 협동하는 방법이 혈연선택, 한글로 혈연선택, 직접상호성, 간접상호성, 네트워크상호성, 집단선택이라고 하는 5가지 규칙입니다. 이거는 여기 노박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 수학과 생물학과 교수가 쓴 2006년도 논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쪽은 6페이지짜리 논문인데 이 노박이 굉장히 잘 쓴 논문입니다. 물론 수학입니다. 지금 치시면, 요거 그대로 치시면, 구글에 치시면 논문 떠요. 사이언스 논문 뜹니다. 근데 다 수학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보통 사람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대중저서로 썼고 우리나라에는 2013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슈퍼 코어포레이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초협력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즉 협동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어떤 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생물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중에 가장 협동을 잘하는 생물은? 개미? 또? 벌. 예, 늑대 나올 줄 알았어요. 늑대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아직 답 없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를 하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두드려 맞추기입니다. 찍는 거. 사람 누가 나왔잖아.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인류 역사의 100만 년은 수렵 채취 시대에 살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을 지금 사바나촌, 아프리카의 사바나촌에 던져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럼 여러분 며칠이나 살아남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언어도 갖고 있고 도구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발견하고 총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생물하고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존재지만 하나도 없이 아프리카 촌에 던져놓으면 뜀뛰기를 잘해요. 나무를 잘 타요. 눈이 좋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먹기도 좋아요. 털이 없어서. 아니 진짜로 사자 입장에서는 인간만큼 좋은 먹잇감이 없었을 거예요. 잡기도 쉽죠. 아니, 가젤 영양 얼마나 빨리 뛰어요. 근데 이놈은 뜀뛰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너무 잔혹하다. 맹수들이 맨 처음에 하는 건 내장부터 먹습니다. 예, 사람 굉장히 약한데 살아남았죠. 생물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인간은 처음부터 40명 내지 30명 정도의 부족을 이루고 살았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맨 처음에 동물과 달리 맨 처음에 개발한 협동의 방식이라는 게 식량 공유라는 거예요. 식량 공유는 요새 얘기로 하면 보험이에요. 가령 내가 토끼를 잡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살아요. 2분의 1 확률로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2분의 1 확률로 토끼를 잡고 살 수 있거나 못 잡고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가까스로 사람 남는 데는 4분의 1만 있으면 살아남는다고 합시다. 서로 협동을 안 하면 2분의 1 확률로 죽겠죠. 협동을 하면, 둘이서 협동하면 둘 다 못 잡을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죠? 둘 다 잡을 수도 있고 각각 4분의 1, 2분의 1의 확률로 한 마리씩 잡을 수도 있고 둘 다 못 잡을 수도 있죠. 만일에 나눠 먹으면 죽을 확률이 4분의 1로 떨어지죠. 둘 다 못 잡았을 때만 죽는 거죠. 누군가 한 마리 잡았을 때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두 번째 인류학자나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전장에서 죽으면 어떤 애의 부모가 그럼 그 애도 살려냈다는 거예요.
또는 아예 남자들이 전부 전장으로 나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으로 육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를 계속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비가기도 거쳐내면서 드디어 인간은 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어를 발명해냅니다. 그다음부터는 인간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지구의 적입니다. 그때 사용한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킨실렉션은 혈연선택, 이건 생물학자들 주장입니다. 협동에 관한 연구를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은 100년 전부터 생물학자들이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150년 전부터 생물학자들이 협동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건 생물학 주류 이론하고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 주류 이론은 뭐예요 지금?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 우리가 적자생존이라고 부르는, 즉 모든 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경쟁에서 이긴 쪽으로 유전이 일어나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생존 경쟁. 그런데 다윈은 언제나 자연을 관찰했기 때문에, 현실을 관찰했기 때문에 협동하는 종이 있다는 걸 알고, 특히 개미를 많이 관찰했습니다. 꿀벌의 경우는 극단적이에요. 꿀벌의 경우는 벌집으로, 사실 여왕벌을 지키기 위한 거지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다가오면 일벌들이 가서 공격을 하고 자기는 죽어버리죠. 이걸 다윈 이론 갖고 어떻게 설명해요? 지가 살아남고 지 새끼를 늘리는 게 모든 생물의 목적인데 여왕벌,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다윈이 사기를 칩니다. 협동하는 종이 경쟁하는 종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자연선택이에요. 자기 이론에 들어간다라고 해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왜 생물들이 협동할까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킨실렉션, 혈연선택 이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촌수가 협동의 강도를 결정한다. 촌수가 가까울수록 협동이 잘 일어나죠. 촌수 멀어지면 협동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부모와 아이들 사이는 2분의 1의 유전자가 공유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돕는다는 거예요. 사촌이 되면 공유하는 유전자가 8분의 1입니다. 8분의 1의 확률로 도와요. 점점 멀어지면 점점 낮아지겠죠? 따라서 자기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협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걸 아주 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 경우 있죠. 의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촌수도 없는데 우리 둘 사이에 공유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 입장은 둘이 싸우거나 둘이 모르는 척해서 둘 다 죽어버리면 자기도 없어지죠. 둘 중에 하나만 살면 돼요. 그럼 유전자가 지시를 한다는 거죠. 돕게 해서 그 유전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렇게 실제로 유전자가 지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도록 진화했어요, 사람들은. 라고 설명을 합니다. 생물학자는 무조건 이거 갖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비주류예요. 다이렉트 리시프러스 때 아까 그 리시프러스입니다. 상호성. 이건 뭐냐면 A가 B를 도우니까 B가 되갚는다? 뭐라 그러죠? 보은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때 일어나는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나는 교환은 시장 교환은 아닙니다. 시장 교환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백화점 가서 똑같은 물건을 고르면 값을 똑같이 내야 되죠. 이게 시장 교환이에요. 그러나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 똑같은 가치를 가진 걸 교환하지 않죠. 보통 할아버지가 더 비싼 거 주겠죠, 보통은.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할아버지 기쁨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상호적 교환입니다. 상호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타인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교환이 훨씬 더 두 사람에게 만족감을 줘요. 시장 교환보다 더. 이거는 보통 동네 구멍가게 주인의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동네 구멍가게에 생선이 들어왔어요. 겉으로 보기 멀쩡해요. 주부 구단이 와도 이게 상했다는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멀쩡해요. 그러나 이 주인은 유통 과정을 봤기 때문에 얘가 금방 상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생선을 찾으러 왔어요. 손님이 달라 그래요. 팔까요 말까요? 누가 그랬어요? 얼른 팔아야지. 팔까요 말까요? 딴 분들 의견은 어때요? 답은 손님에 따라 다릅니다. 뜨내기 손님이면 팝니다, 얼른. 그러나 단골 손님이면 안 팝니다. 팔았다가 집에 가서 요리하다가 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
다시는 안 갑니다. 예, 다이렉트 직접 상호성의 관계에서 보복은 응징은 보통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더 나쁘면 동네 소문나겠죠? 망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안 속인다는 거예요. 협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답입니다. 반복 거래, 계속 일어나는 거래에서는 협동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래가 어떤 거래요? 인간관계 중에 제일 반복이 많이 되는 거래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관계. 계속 관계는 뭐예요?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물학자들은 부부 사이에 협동을 안 합니다. 왜? 자기도 유전자가 공유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협동합니다. 협동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암컷이 더 오래 삽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짐작컨대 종족 보존 본능 때문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여성이나 암컷들은. 제일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책에서 제가 읽은 게 아닌데, 지금은 내비가 있어서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같이 부부가 같이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여자가 운전할 때는 모르는 길이 나오면 바로 차 세우고 물어봐요. 동네 사람한테. 남자들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끝까지 갑니다. 가서 나중에 막 화를 내죠.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는 거예요. 화내고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들이 잘 말을 안 들어도 조금 지나면 다 돕게 돼 있습니다. 돕는 게 자기가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내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밖에 나가서 일도 없어요. 집에서 새끼 얻어먹어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그게 직접 상호성입니다. 간접 상호성은 평판이에요. 평가에 의한 협동입니다.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나 남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도 남들이 자기를 좋게 평가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레퓨테이션 이펙트라는 겁니다. 평판 효과에 의해서 협동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 차 여사께서 이렇게 협박을 할 때도 있어요. 네가 밖에 나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뢰와 협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녀? 네가 집에서 얼마나 협동 안 하는지 내가 인터넷에 한번 써볼까? 평판 효과. 간접상호성.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생물학자들이 만들어낸 실험인데, 인간의 이마에 내가 한 일이 기록이 된다고 합시다. 남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정태인 협동 2번, 배반 10번. 그러면 협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이마만 보면 되죠, 이제. 그러면 협동이 많은 사람을 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기적인 게 많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겠죠. 그러면 협동이 유지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강력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의 평판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사회에서는 협동이 잘 일어납니다. 언론이 만일에 현실을 왜곡하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협동이 안 일어납니다. 또는 정부가 그런 정보를 왜곡하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협동이 안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계적으로 신뢰 지수라는 게 발표가 돼요. 질문 설문은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 타인,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나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또는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나에게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높다고 대답한 나라의 신뢰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계 1, 2, 3, 4, 5위가 20년 동안 똑같았어요. 지들끼리 순서만 바꿔요. 어떤 나라들일까요? 세계에서 서로를 제일 잘 믿고 서로 잘 돕는 나라 어느 나라들일 것 같아요? 유럽의 어느 나라? 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까지.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쪽의 나라들이 굉장히 높고, 투명성 지수도 얘들이 1, 2, 3, 4, 5위예요. 투명성이 높으면 신뢰 지수도 높습니다. 한국은 그 신뢰 지수 순위에서 얼마나 될까요? 1위에서 100위까지 있다면 몇 등쯤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너무 폄하해요. 35등에서 40등 사이인데 가장 빠른 속도로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불평등이 진행되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죠. 그만큼 신뢰 순위는 확 떨어져요. 조금 지나면, 한 10년 지나면 진짜 맨 밑에 갈 가능성이 대단히
미국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그룹 셀렉션입니다. 아까도 제가 사람들은 언제나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요. 제가 여러분 좀 허무하게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70억이 있어요, 인구가. 우리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 70억 명이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몇 명이나 만나고 죽을까요? 극소수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더 작아요. 즉 집단을 이루어서 삽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면 배반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나 집단끼리 있으면 달라요. 이게 협동하는 사람들이고 이건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 이기적인 집단, 여기는 협동하는 사람이 많은 집단이에요. 아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이 사람들 만날 때가 333이죠. 협동할 테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배반하는 게 2죠.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지만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쪽이 많은 사람들이 이깁니다. 요거는 진보적인 경제학자와 바로 이 노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생물도 이렇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노박은 완전히 주류 생물학자들의 적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5가지 규칙이 작동을 하면 요건 이거랑 비슷합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에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뀐 거예요. 즉 이 5가지를 거치면 이 상태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대부분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사회적 딜레마는 죄수의 딜레마는 더 드물어요. 보통은 서로 협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슴사냥이 훨씬 많아요. 사슴사냥이 되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서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있는 2가지가 부동산과 교육이고 이걸 통해서 세습이 일어나요. 부의 세습이 일어나고 아이들의 희망을 잃게 하는 건데 자 이제 해결합시다. 사교육이 죄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잣집 애들한테 훨씬 유리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불행한 건 보통 사람들이 스카이캐슬에 자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남들이 시키면 나도 시킨다는 방어예요. 우리 애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남들이 안 시키는데 시킬 때 내가 시키는 건 탐욕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욕심이에요. 근데 요새 젊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젊은 엄마, 제가 생협 강의도 꽤 나가는데 생협은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 많죠. 엄마들은 남이 시키면 시킨다지만 남이 안 시키면 나도 안 시키겠다는 대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여러분 밑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안 시키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남들이 안 시킨다는 걸 내가 믿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안 시킬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왜 안 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걸 도와주는 게, 신뢰를 도와주는 게 제도, 사회규범, 네트워크 이런 겁니다. 네트워크는 말하자면 대안교육시키는 건데 이거는 전체 해결이 아니니까 빼버리면 제도와 규범이 남습니다. 이건 네. 제도는 이런 겁니다. 사교육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교육 중지 명령 내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사교육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81년에 내렸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졸업정원제라는 것도 해서 입학정원을 2배로 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을까요? 물론 사교육 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 뭐 가짜로 하는 사람, 뭐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뭐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극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는 다 사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도입니다. 걸리면 벌을 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교육을 안 하기로 합의하고 이건 뭐 대통령이 명령 안 해도 돼요. 국민투표해도 돼요. 저는 사교육은 국민투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길지 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다 같이 시키지 말자로 결정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걸렸어요. 그럼 어떤 벌을 줄까요? 가장 강력한 벌을 줘보세요. 에이, 그냥 3년 동안 수능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래도 못해요. 보통 사람은 안 하죠? 나도 안 해요.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제도에 의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개혁을 전부 독재자들이 했어요. 우리 집이 3형제인데 우리 형이 57년생, 제가 60년생, 내 동생이 6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베이비붐 세대의 3명을
삼전 터울로 정확히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어른들이 좋아했겠지만 삼형제라고. 지금 엄마들이 삼형제 낳았으면 그건 근데 저는 2월생이에요. 그러니까 터울로는 3년이지만 학년으로는 2년, 4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3월 1일 이전 출생자는 그 위에 나이 애들하고 같이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하고 저는 학년으로는 2학년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형은 초등학교 시험,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다 봤어요. 대학교 시험까지. 초등학교는 안 봤죠. 근데 저는 딱 2년 뒤인데 중학교 시험 안 보고 고등학교 시험 안 보고 대학교 시험만 봤습니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딱 2년 차인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박지만이 있었습니다. 박지만이 중학교 될 때 되면 중학교 시험이 없어져요. 고등학교 갈 때 되면 고등학교 시험이 없어져요. 박지만이 치사하게 특채로 육사 안 갔으면 대학교 시험도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랬으면 저걸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쨌든 이게 제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재의 사교육 경쟁이라는 게 죄수의 딜레마고 이거 무조건 상위 0.1%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그걸 깨닫고 내가 열심히 할수록 우리 애가 더 루저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다 같이 사교육시키지 말자고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규범입니다. 이건 훨씬 강력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협동이 규범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배반이 규범이에요. 이기적 행동이 규범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외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미국하고 스웨덴이 있습니다. 스웨덴이 파란 쪽일까요? 빨간 쪽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스웨덴은 파란 쪽일까요? 빨간 쪽일까요? 이 그림에서. 이거 100% 맞춥니다. 파란 쪽이에요. 협동을 잘하는 나라예요. 한국의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30년 전의 한국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예, 그것도 100% 맞춥니다. 역시 외환위기 이후가 확 달라집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사람들한테 가장 충격을 준 건 뭐냐면 대량 해고가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정부도 경제학자들이 계속 강조합니다. 경쟁 강조합니다. 그 이전부터 시작됐어요. 90년대 초반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진짜 경쟁이 무지하게 강화됐어요. 남하고 협동 이런 거 안 해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말로는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말 중에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엉터리, 그러니까 답은 그게 맞는데 엉터리 말이 뭐가 있을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말 중에 제일 엉터리 같은 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맞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귀천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직업에 따라 보수가 너무나 달라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수도 배관공하고 교수 월급이 비교하면 수도 배관공 월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교수는 대신에 사회적 명망이 있죠. 존경심을 받죠.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택할까요? 만일에 진짜로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보수도 비슷해요. 사회적 존경과 월급을 합치면 거의 비슷하다, 직업이.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선택합니다. 그럼 생산성이 확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거꾸로예요. 우리나라는 직업의 귀천이 확실해요. 스카이캐슬 서울 의대 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피를 보면 기절하는 애가 의대를 가요. 자기 적성하고 안 맞는데도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평등한 나라가 생산성이 높은지입니다. 예, 어쨌든 이 규범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이가 굉장히 착한 애가들이 태어날 때 있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세요? 혀를 차죠. 너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려고 이러니? 그러면서 애를 이기적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이기적인 게 더 강화됩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신뢰가 발생이 되면 협동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각한 설명 마지막. 이거는 2007년도 수능 사회탐구 경제 영역 2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나쁜 문제인데 보이시죠? 그거 다 갖고 계시죠? 자, 푸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1분에 하나씩 풉니다. 2분에 푸셔도 됩니다. 이거 3점짜리예요. 답은? 네, 3번입니다. 가장 젊으신 축이 속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수능
그 시험 본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빨리 풉니다. 찍기 3번이 답입니다. 이건 굉장히 나쁜 문제입니다. 왜 나쁘냐고 하냐면 첫 번째는 실감이 나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 애들이야 유치원 끝나면 그냥 집에 오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걸어 다니면 불법입니다. 제가 살았던 영국에서는 10살 이하의 어린이가 혼자 걸어 다니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3학년까지는 바로 교문 옆에 우리 집이 있어도 혼자 못 와요. 부모가 가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신신당부를 해요. 지각하지 마라. 부모 애 데리러 왔을 때 지각하지 마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걔랑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는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막기 위해서 벌금을 물렸습니다. 실제로 이건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실험이에요. $2였어요. $2. 벌금을 물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일은 보조금을, 나쁜 일은 벌금을. 그죠? 그러면 줄어들 거라고, 지각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각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5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각이 줄어든 거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한 실험이에요. 하이파이 유치원의 실험이라고 이스라엘의 한 유치원에서 한 실험이고,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한 논문은 2001년에 나왔어요. 논문 제목이 벌금도 가격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맞고 이거는 인간은 이기적이다를 유도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2,000원일 때는 왜 늘어났느냐예요. 왜 늘어났을까 2,000원일 때? 이거는 너무 쌌다예요. 너무 쌌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건데, 원래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해서 갔어요. 규범적으로. 가는데 2,000원을 때리는 순간 나는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나 또 다른 쪽에서 또 합니다. 그럼 이게 나쁜 제도가 됐잖아요. 오히려 역효과를 낸 제도니까 벌금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돌아갔을까요? 더 늘어났을까요? 네, 더 늘어납니다. 이거 무슨 굉장히 중요한데, 물질적인 제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 촉진하려면 물질적으로 보상해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적 유인을 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정책이, 사실은 저도 청와대에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정책이, 지방자치 마찬가지, 모든 정책, 또 기업 내의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직한 데는 상금을 주고 보너스를 주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 벌금을 준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그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 가정은 뭐냐면, 인간은 이기적 인간이고 굉장히 단단한 기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물질적 유인에 정확히 반응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유인은 플러스로 반응하고 마이너스 유인은 마이너스로 반응한다는데 실제로는 아니다예요. 물질적 유인이 규범을 깨트려버리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게 이 겁니다. 어느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아직도 잘 몰라요. 사실 경제학계에서도 이건 답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수능 시험에 냈어요. 이거 그 실험을 아는 사람이 낸 거예요. 진짜 되게 웃기는 놈입니다. 누군지. 이제는 정책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플러스 효과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요새 지자체에서 보조금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기가 한 환경을 위해 한 행동에 대해서 더 자신감과 남들한테도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시너지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잘못하게 물질적 유인을 자꾸 주기 시작하면, 그 물질적 유인이 없으면 이기적 인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되는 물질적 유인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심부름입니다. 아이 심부름은, 원래 심부름은 나도 가족의 일원이니까 또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주기 시작하면,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나이가 크면 클수록 들면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돈이 당연한 게 돼요. 그건 이기적으로 만든 겁니다. 지자체가 정책을 쓰잖아요. 한 지자체에 어떤 유인을 줘서 뭔가 성공하면 그 옆에 지자체는 그 다음부터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유인은 분명히 필요해요. 인간이 이기적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 이기적 자극을 할 때는 그게 규범을 깨뜨리는지 안 깨뜨리는지, 어떤 효과를 일으킬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70년대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헌혈은 우리 수혈하는 피 있죠? 피는 전부 국내에서 헌혈로 다 충당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피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제가 모신 대통령 때부터 그 짓이 시작됐는데 사회부처 장관도 전부 경제 출신으로 해요. 교육부 장관도 기재부 출신. 이러면 기재부 공무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헌혈할 때 돈을 주자. 그럼 늘어날 것이다. 이게 원래 물적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헌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잘 모릅니다. 이건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70년대 티트무센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늘어날 거라는 게 경제학자고 티트무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안 늘어날,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내가 등산을 갔는데 내려왔는데 그날 지갑을 안 갖고 갔어요. 배가 무지무지하게 고파요. 근데 마침 헌혈차가 있어요. 그걸 가서 헌혈하고 돈 받아 나와서 짜장면 사 먹겠죠. 그쪽으로 분명히 늘어나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헌혈하시는 분들 있죠. 조혈이 되면, 피가 생성이 되면 헌혈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헌혈이 매혈로 바뀌잖아요. 그쪽에서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요인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은 원숭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하고 그쪽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원숭이로 만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런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쭉 진화를 해오다가 마지막에 갈라진 게 원숭이와 인간이 유인원,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 또 얘 큰 애 뭐죠? 고릴라. 그래서 진화 심리학자들, 생물학자들이 4살짜리 원숭이와 갓난아 아기, 1살짜리 아이들을 비교하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4살이면 원숭이 성체예요. 이제부터 생식을 해요. 보통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이 뒤로 갈수록 진화된 겁니다. 아메바는 금방 진화해요. 바로바로 생식합니다. 어양파주포순으로 쭉 늘어나요. 인간은 굉장히 부모랑 오래 있죠. 한국이 제일 오래 가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진화된 동물이에요. 4살짜리 다 큰 원숭이와 갓난아이, 어떤 교육을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본능만 있는 거죠.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남을 돕는 행위 또는 협동하는 행위를 더 잘할까요? 4살짜리 원숭이와 갓난아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잘할까요? 아기가 더 잘합니다. 토마셀로라고 하는 번역이 하나 나와 있어요. 토마셀로라고 쳐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사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4살짜리 원숭이와 갓난아 아기 앞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어른이 이 종이를 스테이플러로, 그러니까 호치키스로 이렇게 묶는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합니다. 보는 앞에서. 그러다가 호치키스를 떨어뜨려요, 땅으로. 잊어버린 척하고 두리번거리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5분쯤 있다가 다시 종이를 들고 들어오면서 두리번거립니다. 호치키스 찾는 거죠. 원숭이와 아기 중에 어느 쪽이 손을 들어서 가리켰을까요? 원숭이는 단 한 마리도 안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25명 중에 22명이 가르쳤습니다. 1살짜리가. 3명 다 가르친 거예요. 3명은 딴짓한 거예요. 실험하는 동안. 사람은 남을 도와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체득을 한 겁니다. 인류가 이렇게 많이 진화한 거는 그게 다른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진 이유예요. 남을 도와야 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배운 게 아니고 몸 안에 틀어박힌 거죠. 인간의 협동의 유전자가 몸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100% 가리키게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손을 들게 만들고 그때 바나나를 주면 그다음부터는 얘는 100% 가리킵니다. 또는 안 가리키는 걸 패고 가리키는 게 안 맞는 것이다, 안 맞는 방법이라고 가리키면 그다음부터 원숭이는 100%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오히려 과자를 줘서 칭찬을 해주죠. 가리키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생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본능적으로 가리키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적 요인으로 그걸 규범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본능을 흐트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줄어듭니다. 즉 사람은 원래 남을 돕게 돼 있고, 제일 남을 도울 때 기뻐요? 경쟁할 때 기뻐요?
그런데 많은 제도나 사회가 이렇게 빨간 사람들이 가득 찬 사회상으로 만들어가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아까 얘기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게 못하게 돼요. 모든 데 돈이 필요해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커지는 사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이기성을 극대화해서 좋게 만든, 좋은 결과를 나타나도록 만든 게 시장경제입니다. 인류의 진화에서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에 전 세계에는 생산성이 거의 비슷했어요.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고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면에서 시장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효율성. 그러나 시장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만들어내죠. 불평등, 자본주의에서 생태 문제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시장 심성, 그러니까 이건 폴란이 용어인데 멘탈리티가 이기적인 멘탈리티, 남하고 경쟁하는 멘탈리티가 지금 아이들한테 막 교육되고 있죠. 굉장히 그건 불행한 사회입니다. 공공경제는 우리가 아는 공공경제는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분배의해서 해결하는데 정치가 이거를 보통 하는 겁니다. 국가가. 고대 국가가 만년 전에 고대 국가가 생기고 고대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재분배였어요. 그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분배를 해서 그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국가의 목표입니다. 또 외부와의 싸움입니다. 외부와 전쟁을 할 때 안에는 협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들은 언제나 관료제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시장경제로 모든 사회를 일어나자는 게 지금이에요. 신자유주의. 그리고 1920년대 대공황을 맞은, 전쟁을 2번 맞은 그때의 자본주의가 시장 만능주의였어요. 그리고 지금 무려 40년 동안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시장 만능 사회지만 제가 보기엔 한국이 더합니다. 미국을 뺏겼는데 미국보다 더 경쟁을 강조해요. 세 번째 사회적 경제는 이건 10,000년 전에 생겼고 이건 300년 전에 생겼습니다. 10,000년? 이거는 인류 역사와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인간은 협동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때 달성하는 가치는 협동이고 그러나 이 협동하는 경제, 공동체의 문제라는 건 언제나 있지만 가부장성이 있죠. 스롬의 공동체를 설명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착취도 있고 그 동네 부족장이 그리고 뭐 거기에 뭐 남녀 차별 이런 건 무지하게 있을 거고 옛날 공동체 또는 가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적 경제, 공동체는 바깥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서만 똘똘 뭉치는 거죠. 즉 이것 장점과 단점이 다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사회는 조금 더 나아집니다. 공공성만 강조하고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사회주의예요. 지금 사회주의는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딱 한 나라 남아있죠. 북한. 생산성 무지하게 낮습니다. 자본주의로만 가면 무조건 생산성은 높아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사회는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불평등이 지금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묘하게도 종족이 멸하게 돼요.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저는 아이들 심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젊은 나이지만 20대지만 모멸감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루저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사회에서 나는. 인생 망이에요. 그런데 미쳤어? 내 새끼 낳아서 또 그걸 경험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회의 이 불평등 차별이 줄어들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을 겁니다. 불평등을 이렇게 놔두면 1%만 결혼하고 애 낳겠죠.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생태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커졌어요. 시장경제. 지금도 계속 얘기하죠. 규제 완화해야 되고 민영화해야지 우리나라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성이 높아진다. 천만에요. 96년 이후에 이른바 IMF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민영화, 규제 완화 이거를 대폭적으로 가장 짧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5년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심지어 88년에서 90년대 초까지는 더 평등해졌어요. 불평등이 줄어들었어요. 아마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경제가 좋았어요. 86, 88, 90년대 초까지가 그때 아마 집을 얻으신 분들도 그때 얻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 아마 차를 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시기. 그때는 수출이 잘 돼서 3조 호황이라고 수출이 잘 됐고
87년은 민주화 항쟁이었지만 동시에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늘어났던 때예요. 임금이 같이 올라가던 때예요. 근데 외환위기 맞고 그다음에 경쟁을 강화하고 한 다음에 성장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5%, 이명박 박근혜 정부 3%.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1%대입니다. 민주정부든 보수정부든 불평등을 계속 악화시켰어요. 못 건드렸어요. 노무현 정부가 그래도 참여정부가 종부세 가지고 부동산을 좀 건드렸다가 포기했죠. 그러나 그래도 제가 그때 그걸 담당했는데 제가 만들어놓은 정책대로 됐으면 지금 종부세 실효세율이 1%예요. 여야 돼요. 법에 의해서 법으로 박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 무력화시켜서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 실효세율이 0.2입니다. 일본 0.7, 미국, 캐나다 0.9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이 많으면 대출받죠. 대출받은 집도 살 수 있죠. 집값 오르면, 전세값 올리면 갚을 수도 있죠. 계속 늘어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몇 채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집수는 가구 수보다 더 많아요, 조금. 한 집만 갖기로 해서 우리 다 집을 하나씩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반은 있고 반은 없어요. 누군가는 2채 이상 갖고 있는 건데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처음으로 2004년에 처음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개인별 가구 집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조사했습니다. 발표는 안 했는데 청와대에서만 봤는데 1위가 1024채였어요. 광주뿐이었는데 2위가 이건희였어요. 그분 최근에도 나왔는데 1400채로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네, 임대업자 맞아요. 그러니까 집세만 갖고 집을 하나씩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시장 논리로 만들면 그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등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달성되는 경제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게 가장 잘 되는 나라가 제가 오늘 못합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제가 보기엔 에밀리아 로마냐 가장 바람직한데,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인데 각각 달라요. 캐나다의 퀘벡은 뭐를 같이 하냐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거기는. 그러나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면 정책을 공동으로 만듭니다. 이게 오스트롬의 공동생산 개념인데, 정책을 사회단체와 지방정부가, 마치 우리로 치면 경기도청이 같이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정책을 실행해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딱 2년 만에 퀘벡주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데 그 두 가지 성과가 어디서 나왔냐면 주택하고 육아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만들어낸 정책에 의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캐나다 전역에 퀘벡 모델이라는 게 모방됩니다. 서울의 모델도, 서울 사회적 경제 모델의 이론적인 거는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퀘벡 모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연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 굉장히 적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사장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였어요. 전 세계 평균보다 낮았어요. 일본의 영향 같은 걸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경영자 월급이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내 친구 중에 삼성이사, 재벌 이사들이 있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버는 돈의 한 10배쯤 됐어요. 걔들은 훌륭히 열심히 노력하니까 지금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막 이사들이 올라가서.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더구나 부동산 격차도 벌어지니까. 물론 사회적 경제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면, 지금 우리 여기 공무원들 계실 건데 공무원들이 재정도 덜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 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집니다. 왜?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잖아요. 실행하는데도 본인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실행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해보면 지방정부로 갈수록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만든다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상상이 안 돼. 시민들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시민들은 비판만 했어요. 뭐 해라, 뭐 잘못했다, 부정이다 라고 비판을 했지 실제로 본인들이 들어가서 정책을 같이 만든다는 사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구청 차원에서 그게 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23개의 사회적 경제 협의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 정책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점점 강해질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실행이 되면 훨씬 더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죠. 물론 국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교육 정책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알겠는데 교육은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교육은 50만 명의 학부모가 다 전문가예요. 자기 애한테 유리한 방식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다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합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는 상호성이니까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상호성 얘기했습니다. 협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스페인은 이게 조그만 아주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 방식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데가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예요. 몬드라곤은 대기업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재벌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수준이에요.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 네트워크는 현대중공업 수준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작은 것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공공정책을 시민 참여하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가능성 있고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복지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서 나오죠. 복지. 근데 복지는 크게 법률이 국가가 하면은 함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법률은 추상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가 없느니만 못한 자식이 있으면 그 돈을 못 받아요. 그 자식은 뜯어가는 놈이 결코 부양하는 놈이 아니에요.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그러나 국가는 함부로 거기 주면 불법이에요. 국가가 하면. 만일에 그게 돈이 지자체 단위로 내려오고 지자체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그 돈을 주게 된다면 그쪽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아는 건데 100% 동의해서 얘는 주지 말자. 얘는 주자. 자식이 있지만 줘야 된다. 그리고 자식이 못 뺏게 하는 법을 규칙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자유를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건 오스트롬이 원래 인간은 자체 능력을 갖고 있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행정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전통적 공공행정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이거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관료제. 그래서 시민은 복지 서비스를 받는 존재예요. 그러다 이게 신자유주의 때 바뀐 게 시민은 이제 소비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공 서비스가 친절해지긴 했어요. 시장 그리고 성과를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너무 심각하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행정 이론인데 전통이 이거는 신공공관리 모델이라는 거고 지금 이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가버넌스 모델은 시민이 정치에 공동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은 공급자에서 커미셔너에서 이제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걸 중재하는 갈등이 나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정치자들은 촉진자 역할이지 실제 주체는 시민입니다. 시민이 자신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게 현재 행정 모델입니다. 이제 신자유주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한 번 더 진화한 거죠.